안녕하세요. 김주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장 은행으로 뛰어가라. 5대 은행 2금융권 대재앙 온다. 2금융권발 금융불안이 인터넷 은행과 1금융권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채권금리 급등, 정부의 지나친 금융간섭으로 인한 은행 예금금리 인상이 7% 대출금리 급증에 불을 지폈습니다. 추석을 기점으로 집값 상승이 본격화된다는 주장과 2차 하락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3억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야 최고의 수익률을 얻을까요?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메소타임과 입지를 추천해드립니다. 상담은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당장 은행으로 뛰어가라. 5대 은행 2금융권 대재앙 온다. 여기 보시면 자, 부동산 신호등이네요. 어떻게 될까요? 우선 자, 헤드라인 은행권 총체적 위험. 해외 기관도 여러 번 경고를 하거든요. 치솟는 연체율에 부동산 PF 부실적 신호. 전반적으로 금융권이 좀 불안한 건 맞아요. 은행권이 총체적으로 좀 위험합니다. 자, 먼저 인터넷 은행 좀 약간 확산되는 분위기인데 토스, KB, 카카오 연체율은 아직은 높진 않아요. 0.3에서 0.85%. 근데 토스 연체율은 1.32로 압도적으로 높죠. 5대 은행 시장 잠식 뭔 말이냐? 자, 바로 이 인터넷 은행이 5대 은행.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국민은행, 뭐 하나은행, 신한은행 이러한 5대 은행을 잠식하고 있어요. 시장을. 인터넷 은행이 점점 더 커진다 이 말이에요. 몸집이. 하지만 이런 부실적인 문제가 5대 은행을 또 좀먹는 역할도 해요. 5대 은행 전염. 자, 당국이 일단 지나치게 개입한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적절하게 개입을 해야 돼요. 근데 너무 좀 개입하는 바람에 특히 예대차 그 금리 있죠. 거기에 개입하는 바람에 좀 문제가 발생해요. 대출 급증, 2금융권, 증권, 보험, PF 전염.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5대 은행도 스스로는 분기가 안 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1금융권 대출이 급증하고 있죠. 지금 현재. 2금융권 부실, 새마을, 일부는 뱅크로 났다가 요즘 이제 조용해졌습니다. 저축은행, 신용등급도 하향되고 전반적으로 새마을보다 나을 게 없어요. 상호금융도 마찬가지로 뭐 농협이라든가 수협, 신협 이런데 PF 위험성이 가장 크죠. 2금융권 총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아직은 부실하다고 봐야 돼요. 자, 부동산 PF 위험, 지방건설사는 이미 부도난 곳들이 많고 은행 PF 자금은 아예 중단시켜버렸죠. 2금융권, 증권사, 보험사까지도 좀 좋지가 않아요. 자, PF발 금융부실이 확산될까요? 여기 보시면 이제 고금리, 마침내 고금리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왜 고금리에 신경을 써야 하냐면 이게 집값과도 연결이 돼요. 영끌이 지금 붕괴될 우려에 놓여 있고요. 가계 영끌 붕괴가 되면 확산돼서 가계가 붕괴되는 거고 가계가 붕괴되면 은행이 붕괴되겠죠. 주담대 금리 7% 눈앞이라고 제가 한 말 아닙니다. 국민일보에서 뜨끈뜨끈한 자료예요. 자, 고금리 위험. 먼저 대출금리, 영끌위기, 예금금리로 구분을 해볼게요. 대출금리, 미국 기준금리 인상의 여파가 커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또 매파 성향의 강한 사람들이 또 올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죠. 아무튼 고금리가 지속. 그래서 현재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잘 가다가 좀 멈칫하고 있는 거죠. 5대 은행 주담대 변동금리 하단은 4%지만 상단이 7%에 마침내 대출금리 2개월째 상승. 지금 대출금리 여러분들 대출 받으려면 금리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2금융권은요 아예 살인적인 초고금리예요. 이번에 영끌 위기. 기존의 영끌 금리가 10년 만에 최고치 좀 위기에 놓여 있다. 사실 제일 비싸다 이 말이에요. 지금이 주담대 금리 최고 7%까지 아까 갔다고 했죠. 신용대출금리도 8% 수준. 2금융권은 뭐 10몇 %. 기존 대출자 금리 바뀔 때 하필이면 기존 대출자가 금리 바뀔 때 시장금리가 갑자기 올라간 거죠. 여러 가지 요인으로. 그러다 보니까 영끌들이 위기에 놓인 거예요. 예금금리, 정부 예대차 개입. 자, 대출금리가 급증한 원인이 바로 정부가 너무 예금과 대출 이 차이가 너무 크지 않느냐. 물론 은행들이 자꾸 이자 장사하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맞춰라 했는데
바로 이게 화근이었어요. 자, 예금 금리, 적금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대출 금리가 같이 뛰는 거야. 더군다나 미국 금리 인상까지 더불어서 채권까지도 뛰다 보니까. 자, 1금융권 저축 예금 대략 4%대, 새마을조합 5%대. 지금 여러분들 1금융권조차도요, 일부는 예금이 4%예요. 저축은행은 말할 것도 없고. 새마을 이런 데는 5% 주고 있어요. 미기준금리, 채권, 예금, 대출금리 상승. 바로 미국 기준금리 인상하고 채권금리 인상하고, 자, 예금금리 인상이 대출금리의 급등을 가져왔다. 자, 추석 이후 여러분들은 집값이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전망을 합니까? 과연 집값이 상승이 확대될까요? 아니면 2차 하락으로 갈까요? 지금 이렇게 관망하는 분들 많습니다. 물론 올해는, 제가 보기에는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내년 초반까지는 뭐 상승을 하더라도 상승 초기예요, 초기. 자, 여기 추석입니다. 지금까지는 떨어졌다가 V자 반등을 해서 플러스 전환됐어요. 현재 상태는 집값 상승이 확실합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집값. 자, 추석을 기점으로 계속 올라갈 것이다, 아니다, 하락할 것이다. 이거 왜냐면 예전도 추석을 기점으로 호불호가 갈렸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집을 살 거냐 말 거냐, 이런 얘기가 오가거든요. 먼저 상승할 것이라는 주장을 디테일하게 5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승 탄력, 심리 호전됐다. 이미 강보합에서, 지금은 강보합, 이제 상승은 맞아요. 하지만 아직 급등이라고 할 수 없죠. 강보합에서 20년, 옛날에 2020년 21년 가듯이 급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해외 요인, 해외 집값이라든가 주가라든가, 그 다음에 전반적 금리, 기준금리죠.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쪽으로 가고 있다. 아직 미국 금리가 높기는 한데 결국은 인하하는 거 아니냐. 국내 요인 볼까요? 자, 정부 정책도 집값 띄우기 쪽입니다. 정부가 집값 잡는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자, 유동자금, 이게 문제입니다. 코로나 때 돈을 미친 듯이 뽑아냈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뽑아낸 무한 양적 완화, 이 유동자금이요, 대략 한 30년 간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상당히 심각하죠. 돈이 넘쳐나면 위험자산인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가 뛸 수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지표, 여러 가지 지표를 봤을 때도 그렇고 또 선거까지 있어요. 내년에 총선. 바로 국내 요인도 올라간다. 자, 지표 상승, 실거래가 뛰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실거래가도 지금 5개월 연속 상승입니다. 거래량 조금씩 특히 서울 기점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심리도 100을 넘어섰죠. 상승 상황입니다. 청약, 고분양가인데도 청약 경쟁률이 치열해요. 지금 이것만 놓고 본다면, 청약만 놓고 본다면 지금 과열 양상이에요. 주장, 자, 결국 부동산 전문가들, 공인중개사, 그리고 핵심 기관들, 이분들은 집값이 뛴다라고 다 전환했어요. 자, 이번에 하락을 보자고요. 하락 전환, 겨울 비수기를 맞아서 급락할 것이다. 해마다 겨울만 되면 좀 내려오지 않았느냐. 해외 요인, 미국 금리, 무슨 근거로 미국 금리가 떨어진다고 하느냐. 미국 금리가 계속 인상을 함으로써 고금리가 유지될 것이다. 경기도 아직은 좋지 않다. 그다음 국내 요인, 가계부채가 많다. 금융, 건설사가 불안하다. 자, 지표 하락, 역전세가 지금 바닥은 쳤지만 이 바닥 상황이 좀 더 오래 갈 것이다. 거래량이 올라간다고는 하지만 아직 충분치 않다. 미분양, 지방을 중심으로 심각하다. 자, 주장을 볼까요? 누가 주로 폭락을 주장하느냐? 경제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 경제 전문가들이에요. 유튜브들, 교수님들, 학자들, 이런 분들이에요. 자,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어떤 쪽이냐? 저는 무조건 상승 쪽입니다. 자, 제가 보기에는 8대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현재 부동산 흐름, 장기적 상승할 곳. 왜 그러냐면 집값이 이미 상승을 한 지 3달이 넘어버렸어요. 거의 3달, 2달 넘었고 3달째예요. 이러다 보니까 한번 오른 집값이 떨어지기 진짜 어렵거든요. 이게 떨어지려면요, 강력한 뭐가 나와야 돼요. 경제 위기가 터지거나 뭐 침체가 왔구나 안 돼. 옛날에 정부가 아주 엄청난 정책을 들이밀어도 이게 떨어지지 않고 하락폭이 좀 줄다가 다시 올라가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자, 부동산 흐름 보면 이 빨간색은 지금 현재 올라가는 곳들, 파란색은
지금 마이너스인 곳들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먼저 가장 많이 뛴 곳이 이제 크게 세 가지로 한번 구분해 보자고요. 서울 쪽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 쪽 가운데 그 다음에 지방 쪽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보자고요. 부동산 흐름을. 먼저 강남, 서초, 송파가 제일 지금 먼저 뛰었어요. 또 많이 뛰었어요. 얘들은 지금 무릎 정도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보통 무릎에 서서 어깨에 팔아라 이런 얘기 들어봤죠? 자, 한강변은 한 종아리 정도? 서울 외곽이라든가 서울 종합 쪽으로는 이제 발목 정도. 자, 이제 부동산 경기도 보면 어디가 많이 뛰었냐? 과천이라든가 분당이라든가 2기 특급 신도시, 2기 중에서 좋은 곳들, 서울에서 가까운 곳들, 비싼 곳들, 바로 여기가 좀 많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핵심 1, 2기 신도시 대부분 바닥에서 올라왔어요. 하지만 서울보다는 아직 덜 뛰었고요. 서울 전체에 비해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경기도 외곽은 아직도 마이너스입니다. 자, 이제 세종, 대전, 충청, 지방은 자, 세종, 대전, 충청, 준수도권이라고 하는 여기는 지금 플러스 전환됐고 세종은 워낙 많이 폭락을 해가지고 지금 꽤 상승률이 1등이죠. 자, 그리고 광역시는 전반적으로 지금 하락입니다. 인천 빼놓고는 다 하락. 지방 중소도시는 하락폭이 더 큽니다. 이제 지금은 매매가와 전세가 어느 단계일까요? 지금 여러분들 매매가, 전세가 타이밍. 자, 매매가도 올라가고 전세가도 올라가면 집값이 날아가겠죠. 매매가도 떨어지고 전세가도 떨어지면 집값이 폭락하겠죠. 근데 이제 전세가는 그대로인데 매매가가 올라가면 이게 상승 초입입니다. 볼까요? 1단계 매매가 떨어지고 전세가 떨어져. 매매가 하락, 전세가 하락. 하락기, 급락기를 의미합니다. 2009년에서 2013년 그리고 여러분들 21년 하반기 대략 22년부터 이 상황이 연출됐었죠. 2단계 이제 매매가도 횡보하고 전세가도 횡보. 매매가 보합, 전세가 보합이죠. 하락 멈추고 보합 흐름 2014년에서 15년 정도. 그리고 이거는 대략 2000현재 23년 정도 23년 1, 2, 3, 4월 달이 이 모습이라고 보면 돼요. 짧았죠? 자, 3단계 매매가는 뛰는데 전세가는 계속 정체. 지금 이 상황이네요. 자, 언제가? 자, 매매가 상승, 전세가 보합, 회복기, 상승기 이게 초반이죠. 2016년에서 18년에 이 모습이 나왔었고 지금 따지면 2023년 한 5월부터 지금 흐름이에요. 5월부터 지금 흐름이 매매가 상승, 전세가 보합. 그런데 지금 전세가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다시 서울 같은 경우는 상승 전환했습니다. 마지막 4단계 여러분들이 집을 잡아야 할 단계는 3단계하고 4단계 초기예요. 자, 매매가도 뛰고 전세가도 뛴다. 상승기 폭등기 흐름인데 옛날에 2019년에서 20년의 흐름이고요. 이번으로 따지자면 제가 보기에는 내년 정도부터 이 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이제 바닥장 여러분들이 지금 3억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바닥장 3억에 매입. 자, 갭 투자를 할 것인가? 빚투 거주를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또는 분양을 받을 것이냐? 그냥 빚 없이 거주를 할 것이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돈이 얼마만큼 있고 성향이 어떻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제 통상적으로 수익이 높은 것을 알려드릴게요. 자, 1등은 누가 뭐래도 갭 투자입니다. 전세 끼고 투자하는 거. 3억으로 투자라고 했어요. 바닥장에서. 지금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실거주 폐지, 하락장 조정 두 가지 다 없어졌잖아요. 주요 지역, 강남, 서울, 경기 중심, 지방 중심. 이제 강남에서 가장 강남이 많이 올라가고 그다음 서울이고 경기 중심, 지방 중심으로 갑니다. 수익률. 자, 10억짜리가 6억으로 다 떨어졌었죠. 그럼 얘는 얼마만큼 올라가느냐? 14억까지 뛸 텐데 3억으로 6억짜리 잡잖아요. 자, 그러면 14억까지 가게 되면 8억 정도 뛰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2등 빚투 거주, 빚을 내서 거주. 한 2억 정도 빚을 냈다고 보자고요. 빚 내서 실거주, 지역별 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함께 한 거죠. 주요 지역, 살고 있는 유망지역 매입, 주로 서울에 해당돼요. 지방이나 경기도는 이렇게 안 뜁니다. 자, 수익률 볼까요? 자, 8억짜리가 5억으로 떨어졌었죠? 자, 그러면 5억짜리를 내가 서울 걸 매수를 했다. 뭐 얼마나 갈까? 빚 한 2억을 얹었네요. 내 돈이 3억이니까. 대략 8억 회복하고 11억. 3억의 거주를 이제 3억으로 내 돈으로 2억 빚내서 거주한 거죠. 6억 차익. 자, 아까 갭 투자보다는 2억이 마이너스죠? 자, 이번엔 분양입니다. 전매 축소. 특급 지역 전매 제한도 이제 줄어들었죠, 지금. 주요 지역, 강남이라든가
서울의 대단지라든가 3기 신도시, 지방의 핵심 지역, 자, 이 정도는 좋다고 봐야죠.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대신에 수익률, 자, 6억 분양이면 보통은 12억 한다고 보시면 돼요. 안 좋은 데는 한 9억, 8억? 자, 3억 정도 분양을 하면 6억 차익이네요. 왜? 6억이 12억까지 갔으니까. 자, 2등입니다. 공동 2등. 분양과 B2 거주는. 마지막 4등 거주. 실거주 매입. 지역별 거주 겸 투자 목적 매입. 주요 지역, 살고 있는 유망 지역을 매입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5억짜리가 3억으로 떨어졌어. 빚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자, 3억은 결국 서울일 경우는 7억으로 가겠죠. 그래서 3억 거주, 4억 차익. 이번에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추이, 주담대 신용대출 추이. 여기 보시면 20대 이하 연체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죠.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연체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행 대출금리. 여기 보시면 자, 신용대출금리 밑으로 내려왔다가 또 올라가는 추세. 그 다음에 가계대출금리도 내려왔다가 크게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좀 상승 추세.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도 바닥에서 약간 횡보하다가 약간 올라가는 추세. 저축성 수신금리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이번에 한국주택거래, 그 다음에 미국, 한국 매매가 상승률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0이에요. 어떻습니까? 자, 지금 매매하고 전세, 이 파란색이 매매인데 플러스로 전환됐고, 자, 전세도 플러스로 전환됐어요. 지금 예전만큼 이렇게 폭등할 때는 아니지만 이제 막 올라가는 중이죠. 자, 주택 거래량도 보시면 여기 매매는 거의 밑으로 내려왔다가 좀씩 계속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추세. 자, 전세 거래량은 그렇게까지 매매가보다는 많이 안 빠졌어요. 그런데 다시 또 살아나는 기미. 자, 이거 바로 미국과 한국을 볼까요? 미국이 쭉 떨어졌다가, 자, 이게 기점이 12월입니다. 바닥이 12월. 쭉 올라가고 있어요. 상승. 자, 우리나라도 똑같네요. 쭉 내려왔어요. 22년 겨울. 쭉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V자 반등. 어떻습니까? 미국하고 똑같이 가요. 주가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코로나로 넘쳐나는 돈 20년간 지속된다. 이 돈들이 지금 갈 곳을 잃었네요. 금융불안과 집값 상승이 혼전하는 상황에서 냉정하게 경제위기나 금융위기가 터질 확률은 어느 정도인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확률이 큰 차이가 난다면 높은 확률로 무조건 배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